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연가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동네 병원이 단축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학력 상한을 없애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관이가 최근 2년 동안 8번의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7번은 북한 정찰총국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관이는 국정원 등의 보안 점검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송영길 전 대표를 보좌한 측근 등을 출소안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라더견 대표가 CFD 규정 취지를 교묘하게 피하는 수법으로 고액 투자자를 주가 조작에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라 대표가 일반 투자자를 부추겨 진정서를 모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현장 취재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에 타봤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긴급 윤리위를 열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추가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공천 개입 녹취 파문에 이어 후원금 쪼개기 의혹도 논란입니다.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황금 연휴를 맞아 국내를 찾으면서 주요 관광지가 북적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예고했던 대로 첫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사와 간호조무사들 100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간호법 저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병원 문을 한두 시간씩 일찍 닫는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 하나가 우리 의료계를 완전히 둘로 갈라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갈등을 풀어야 할 한국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킨 결과는 고스란히 환자와 시민들 몫이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수천 명이 간호법 폐기라고 적힌 빨간 팻말을 들고 국회 앞을 행진합니다. 간호사법 강행 처리 민주당을 실탄하자!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 당사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부분 파업 첫날, 전국적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2만 명이 집단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동네 병원 입구엔 진료 지연 입간판이 세워졌고 간호조무사들이 집회에 나가면서 병원 안은 원장 혼자 남기도 했습니다. 진료 시간 단축에 환자들은 평소보다 오래 기다려야 했고 땡겨주면 땡겨주는 대로 아프면 와야지 우리가. 근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 파업 소식을 모르고 왔던 환자들은 아예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전화 오신 분들은 반응하고 모두 전화를 하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가셔야 돼요. 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1일 2차 파업에 이어 17일엔 40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 파업엔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이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어서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간호사보다 제도적으로 아래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21세기 카스트 제도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이어서 최원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전국 의원급 병원의 간호 인력 10명 중 8명은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사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체하는 수준입니다. 실상은 이렇지만 간호사와는 자격 기준에서 큰 차별이 존재합니다. 간호 관련 특성 화고를 졸업하거나 이에 준하는 학원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졸 학력 상한선을 둔 겁니다. 아직도 철저한 카스트 제도의 신분, 그들의 종속되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전문대를 나온 사람도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법 조항을 고졸 이상으로 바꾸고 2년제 대학에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하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2012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제정했고 TV조선은 간호법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 측의 입장을 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정찰 총국을 포함해 총 8건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체 시스템만으로 외부의 해킹 시도를 충분히 차단하고 있다는 게 거부 이유였다고 하는데 쉽게 납득이 되진 않죠. 그런데 북한이 왜 선관위 해킹을 시도했을까?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 사회의 부정선거 논란을 겨냥한 것인가? 그런데 선관위는 왜 국정원의 권고를 거부했을까? 여러 의문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맴돕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북한의 해킹 시도와 선관위의 대응을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해킹 시도는 최근 2년간 모두 8번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이 해킹 공격을 파악해 선관위에 통보했는데 이 중 7건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벌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지난 4월 대규모로 대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다가 보안당국에 적발됐는데 당시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컴퓨터 207대가 해킹됐습니다. 라자루스 해킹 조직은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전을 탈취하거나 디도스 공격 등을. 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 피처스 해킹 사건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선관위가 공격 대상이 됐다고 보고 보안 점검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거부했습니다. 여당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해킹 공격은 자주 있는 일인데다 실제로 뚫린 적이 없어서 북한의 공격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북한의 해킹 시도를 통보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는데 국정원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죠. 여당은 상임위를 열어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방치한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선관위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우리와 같은 전자투표기를 쓰고 있는 이라크가 해킹에 뚫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인 명부 유출이나 표계표 조작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해킹에 뚫린 이라크 장비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하지만 우리 장비는 외부와 통신망이 끊겨 있어 해킹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킹 시도를 방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때때로 해킹 공격이 있지만 서버가 뚫린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관련 내용을 유무선상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했는데 국정원은 선관위 담당자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입장이어서 거짓 해명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길들이기라며 행안위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때 속코리 투표로 큰 논란을 빚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사무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의도가 뭘지, 이를 통해 북한이 뭘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킹을 시도했는지 홍영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라자루스라는 단체의 정체가 뭐죠? 네, 북한의 해외 대남 정보기구인 이 정찰총국 소속의 해킹 조직입니다. 이 사이버 공격 핵심 부서인 1219 산하 120 연구소는 해킹 그룹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융 공격을 주도하는 라자루스와 첩보 활동 위주인 김숙희가 가장 위협적입니다. 예, 김숙희는 이미 여러 번 등장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킹을 하려 한 겁니까?
네, 라자루스는 워터링홀이라는 공격 수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 이메일을 보내는 걸 피싱이라고 한다면 워터링홀은 상대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덫처럼 심어놓고 접속하면 자동으로 설치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과 언론사 PC 200여 대에 악성 코드를 퍼뜨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해외 가상자산 해킹에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은 주로 보안에 취약한 동남아 은행이나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대남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이 과거보다 공격 대상이 넓어진 데다가 공격 횟수나 양이 많아졌고 이 수법도 다양해졌습니다. 북한이 외화벌이 쪽에 집중하다가 국내에 있는 방산이나 정부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쪽으로 다시 또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대량으로 과감하고 대담하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성공하지 못했다고는 합니다만 선관위 침투를 시도하는 건 아무래도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뭘 얻으려 한 걸까요? 네, 직접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선관위를 해킹하는 것 자체로 국내 갈등을 일으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큰 선거 때마다 선관위를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점을 노린 겁니다. 2016년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이 대선과 총선 때 선관위 홈피가 공격당했다가 곧바로 복구됐지만 SNS에 이미 가짜뉴스가 퍼졌고 이 대선 후보들은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북한이 조작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래서 한국 정치의 어떤 중요한 프로세스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조작하고 싶은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깔려 있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과거 선거 때 선관위가 해킹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네, 맞습니다. 주로 선거 직전이나 선거 당일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날 선관위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검색하지 못하는 일대 혼란이 일었는데요. 이 당시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연루돼서 파장이 더 컸습니다. 그 뒤로 2012년 총선 전날과 2016년 총선 당일에도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시도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시 보좌관 등 측근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을 잡은 걸로 알려졌는데 송 전 대표가 제출한 휴대전화도 내용이 모두 삭제된 사실상 깡통 상태였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가 검찰의 피의자로 출석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운영을 총괄하면서 돈봉투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 전 대표를 수행했던 문모 씨와 지역본부장도 참고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셀프 출석 하루 만에 측근들을 줄줄이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는 건데 송 전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일단 송 전 대표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PC의 하드디스크가 교체 또는 포맷된 정황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로부터 박 전 보좌관과 회계 책임자인 박모 씨가 PC 교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전 대표가 낸 휴대전화도 초기화돼 연락처와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이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휴대전화는 1, 2년마다 바꿔왔고 하드디스크 교체는 방어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은 강리구 전 감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함께 박 전 보좌관, 회계 책임자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돈봉투 사건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균열은 그 틈새가 자꾸 벌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차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권고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배경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대표 회의실에서 함께 나오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비공개로 당 지도부와 만난 뒤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검찰이 지난달 12일 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지 21일 만입니다. 혐의를 부인한 두 의원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는데 윤 의원은 정치검찰에 맞서 명예를 되찾아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고 이 의원도 검찰 독재를 주장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두 의원에 대한 당 안팎의 탈당 요구에 선을 그어왔지만 박광원 원내대표 취임을 계기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게 중론이라고. 두 의원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한 이재명 대표는 관련 질문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네, 당에서 따로 제안을 하실 게 있으실까요?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여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는 침묵하는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의 잇단 돌출 행동으로 소란스럽습니다. 과거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을 주장하는 녹취가 유출되고 여기에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빌미로 한일 관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음성 파일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인데 이 수석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했고 스스로 과장된 발언이라고 했던 태 최고위원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과거사 발언으로 징계가 게시된 뒤 녹취록까지 유출되자 김기현 대표는 병합 심사를 요청했고 윤리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추가 징계 게시를 결정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징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과 함께 내년 총선 공천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태 최고위원이 지역구 기초의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1인당 500만 원 한도인 후원금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후원금을 추가로 냈다는 건데 태 최고위원은 자발적 후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는 주가 폭락의 책임자는 따로 있다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라 대표가 현행 금융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주가 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액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와는 다른 대접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라 대표의 수법을 송무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라더견 대표 등 주가 조작 일당은 고액 투자자들을 개인 전문 투자자로 만들어 차익 결제 거래 CFD를 통한 주가 조작에 동원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CFD는 종잣돈을 최대 2.5배의 투자금으로 부풀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어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태에 이용된 증권 계좌들도 한 명 단위의 손실액만 수십억 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액 투자자들을 이제 레버리지를 좀 많이 써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은 이제 독이 되었지만 안타깝네요, 저도. 1인 매매를 위해 아예 공동인증서나 신분증, 인감 등을 일당에 건넨 일반 투자자들도 덜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제 운영을 할 거다. 공인인증서를 주면. 라 대표는 억 단위 이상을 투자금으로 굴릴 수 있는 이른바 중간책 투자자들에게는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을 취득하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에게만 허용된다는 CFD 규정의 취지를 교묘하게 피하고 오히려 주가 조작에 활용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랴부랴 증권사들 검사에 나섰습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 규정을 지켰는지 들여다본다는 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을 대폭 풀어 다단계식 묻지마 CFD에 길을 터준 상황. 이번 사태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자 오늘은 검찰총장까지 엄정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라 대표는 주가 폭락의 책임자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지목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죠. 라 대표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반 투자자를 부추겨서 김 회장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모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 현장에서 라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의도를 물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 한 남성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갑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진정서 갖다 주기만 해달라고. 또 다른 투자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이번엔 라더견 대표가 직접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 대표가 투자자들을 부추겨 직접 진정서를 모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아니요. 제가 진행하면 안 되죠. 여기 법인에서 한다고 그 얘기 듣고 왔는데. 네네. 같은 시간 서울 성동구의 간판 없는 사무실에서도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좀 진정서를 내라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선 해당 법무법인의 진정서를 넣는 순간 라 대표의 동조 세력이 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라 대표는 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찝는 포인트들 이것만 조사해 주시면 증거가 나올 거예요. 전 바로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한편 공매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회장 측은 블록딜은 4월 초부터 진행됐고 매도 일자는 외국계 증권사 일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지분을 팔고 받은 금액이 적힌 명세서를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투자자들 관심은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환수를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요. 이 라더견 대표의 경우에는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기간 동안 해외 골프장을 사들이고 또 본인과 측근의 사업체를 자금 회전의 창구로 이용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금이 법인이나 해외로 흘러들어간 만큼 주가 조작이 확인되더라도 환수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라더견 대표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록된 골프 연습장 회원권을 투자자들에게 구입하게 해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골프장 일본에 2개나 닦고 의사들도 많았고 그런 분들은 뭔가 자금 대책이라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 18일에는 한 가구업 법인을 설립했지만 법인 등기와 전혀 다른 가구점이 영업 중인 상황. 1층이랑 지하 1층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간을 쓰고 있는 공간이죠. 대표랑 뭐 법에 연관이 돼 있나 그 생각했던 부분인데 유령 법인으로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기 위한 또 하나의 창구로 의심되는 곳입니다. 라 대표는 본인은 물론 최측근들이 소유한 고급 위스키바와 승마회사, 인터넷 언론사 등 여러 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쓸어 담아왔습니다. 걷어들인 수수료는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그 법인 돈도 다 썼대는데 집에 가려면 피해자들은 라 대표가 향후 몰수나 추징까지 예상하고 법인을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환수가 쉽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법인을 통해 회원권과 밥값, 그림 구입비 등으로 쓰였다면 경로를 밝혀내기 쉽지 않은 데다 해외 부동산 조사에 대한 국제 공조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바꿔 해외에 보냈을 가능성도 대두돼 환수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경기 파주시장과 시의원이 민간 위탁 수영장에서 수영장 수질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황제 강습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파주시는 상당히 거칠게 부인했었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황제 강습은 물론이고 공짜 수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주시장은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출입 금지 시간에 수영을 하고 강습까지 받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 의원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시장과 공무원들은 해명 대신 취재진을 막기 급급했습니다. 잠깐만. 아유. 잠깐만. 시장님, 그 수영장 논란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 시장은 이후 SNS를 통해 샤워장이 붐벼 한두 차례 10여 분 정도 늦게 수영을 했다며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황제 강습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김 시장이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수영장 점검 시간에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고 20분 정도 강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시의원이 시장의 이용 신청을 대신하고 한 달에 5만 5천 원인 사용료까지 대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이용료도 내지 않았고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뒤늦게 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김 시장 등이 공무원 행동강령부와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권익위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주의한 처신을 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사건의 주범인 JMS 정명석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JMS 2인자와 조력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외모를 기준으로 여신도를 선발한 뒤에 세뇌시키면서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JMS가 관리한 여신도의 프로필입니다. 종교활동과 무관한 여성의 외모와 신체에 관한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JMS의 신앙스타 후보 추천서입니다. 신앙스타는 결혼을 하지 않고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로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은 신앙스타의 실제 목적은 정명석의 성범죄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앙스타 선발은 JMS 2인자로 알려진 40대 여성 A씨가 신앙스타 선별과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 JMS 간부들은 선발된 신앙스타들에게 재림 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을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며 피해자들을 세뇌하고 정명석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명석이 2018년과 2019년까지 외국 여신도를 수차례 성폭행할 당시 교회 간부들이 밖에서 감시했고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만나 회유하고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폭행 증거를 없애려고 수행비서 등의 휴대폰도 바꾸게 했습니다. JMS 내 정명석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조력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따라 A씨 등 JMS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된 A씨 등 JMS 간부 2명과 수행비서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배승아 양이 숨졌죠.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에 타봤습니다. 운전자의 셀프 측정이 필수였는데요. 음주운전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정원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차량 시동장치에 부착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를 넘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자 시동이 걸립니다. 음주 뒤에는 어떨지 술을 머금다 뱉은 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맥주 한 모금이었는데 음주 측정기에선 0.049%가 나와 단속 기준 0.03보다 높았습니다. 기기에 숨을 내쉬니 경고음이 들리고 아무리 해도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장치를 달면 음주 다음 날 숙취운전까지 걸러낼 수 있고 대리 측정도 막을 수 있다고 개발사 측은 밝혔습니다. 불시에 재측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시간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운행 중에 반드시 재측정을 지난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자 2명 가운데 1명은 재범일 정도로 상습성이 심각한 상황. 국회에선 음주운전 위반자를 상대로 차에 이런 장치를 부착해야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비 구매와 설치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배달의 민족 노조가 모레 어린이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서 쿠팡 자회사에서는 노조원 폭행 사건도 일었던지라 이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 모이는 배달 기사들. 배달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기본 배달료 인상하라! 민주노총 배달 플랫폼 노조가 배달 기본료 인상을 요구한 건데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일 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당장 배달 주문이 많은 어린이날 배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사 마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쿠팡의 물류 자회사에선 새로 생긴 민노총 택배노조지회에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원 7명이 다치고 노조 관계자 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1월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회가 설립된 다이소의 노사 갈등도 심상치 않습니다. 노조가 사측이 교섭에 소극적이라며 국회를 찾아가 기자회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화에 성심이 임할 것과 다이소의 현장의 노동환경 조건을 적극적으로 바꿀 것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유통업계에선 민노총 산하 노조들이 생겨난 이후 도를 넘어선 노사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단순 항의가 아닌 폭행으로 번진 노조 활동에도 회사 측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지난해 대한통운과 하이트진로의 본사 점거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원가 상승과 불경기라는 악조건 속에 유통업계는 이제 노조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삶이 편해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가 나오죠. 미국 IBM은 비대면 업무 인력의 30%를 AI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일자리는 1,4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직장인 누구도 AI 확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IT 기업 IBM. 인공지능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 경영자는 향후 5년 내 비대면 업무를 중심으로 7,800명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업무 인력의 3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IBM의 채용 중단 발표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AI의 일자리 습격은 곳곳에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7년까지 전 세계에서 6,9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8,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변동률이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중심의 일자리만 생겨나고 단순 사무직은 AI가 대체하면서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암울한 예측에 AI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딥러닝 개념을 처음 고안해내며 AI계 대부로 꼽히는 제프리 힌턴 박사가 10여 년간 몸담았던 구글을 떠나며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it's easier to voice concerns if you leave the company first. And their concerns aren't as existentially serious as the idea of these things getting more intelligent than us and taking over.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요즘 서울 명동과 경복궁 등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 보일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황금 연휴도 한몫했다는데요. 김준영 기자가 면세점을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면세점. 명품, 화장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코너까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불과 1년 전 텅 비었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경복궁은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만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 달에 10만 명 미만 정도로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3월엔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못 미치지만 상당히 회복된 겁니다. 지난주부터는 일본의 대형 연휴인 골든위크, 중국의 노동절 연휴 등이 겹쳤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서울입니다. 食べるものも大好きですし、ショッピングも大好きですし、今回は1日小旅行というか、安東の方に K-팝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近いですし、K-팝 とか韓国ドラマがすごい好きなので選びました. 관광업계는 중국의 단체 관광 비자까지 풀리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완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오는 일요일 방한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정했다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방한한 아키바 국가안보국장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을 했는데 이 분위기라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진전된 언급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선 통절한 반성을 명시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성하겠다는 내용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갑습니다. お会いできて嬉しかった。お会いできてこちらこそ光栄です。お時間取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3월에 뵙고 또 금방 또 다시.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안보국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셔틀 외교가 이어지면서 한일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키바 국장은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심했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키바 국장은 이어 조태용 안보실장과 만나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입장 표명 수위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인사는 일본 내 정치 상황과 사과와 반성을 원하는 한국 내 분위기를 모두 고려한 제3의 안이 검토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계승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정상회담 이후 만찬에선 불고기와 같은 한식 메뉴가 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후속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의 핵 탑재 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해상 경계 구축함을 스텔스 기능이 있는 충무공 이순신 함으로 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 억지력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예부대 40진 파병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경남 진해 해군기지 부두에 묶인 마지막 밧줄을 걷자 출항을 알리는 기적 소리와 함께 함정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열린 40번째 청해부대 교대 인력의 출정식엔 스텔스 기능이 없는 광개토 대왕함이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 부대에는 그동안 스텔스 기능을 갖춘 충무공 이순신급 함정이 투입되었지만 광개토 대왕함으로 급을 낮추는 겁니다. 광개토함급 청해부대 최초 파병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핵 탑재 잠수함이 40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우리 군의 해상 경계 구축함도 급을 높인 겁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국내 함정으론 처음으로 적 레이더 전파와 적외선 신호를 흡수하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스텔스 기술을 갖추고 있어 대북 억지력이 강화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영국에선 이번 주말에 열리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에 70년 만의 대관식이지만 영국 국민은 생각만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검은색 곰털 모자에 붉은 상의를 입은 영국 근위병들이 줄지어 걸어갑니다. 기마대는 260년 된 황금마차를 호위하며 행진합니다. 사흘 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는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을 앞두고 한밤중에도 예행 연습이 한창입니다. (70년) 만의 대관식이지만 영국 왕실은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보다 참석 인원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상징적 행사를 앞두고 국민들 반응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64%, 특히 청년층 75%가 대관식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my age don't really like. It's not like we don't care. It's just kind of not important to us. 대관식에 1,600억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군주제 반대 단체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한 남성이 버킹엄궁 내부의 탄약통을 투척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영국은 보안 강화에도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대관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질 바이든 여사 등 203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인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인권 탄압 비판을 받고 있는 이란 등 7개 국가는 초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와 선로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러시아는 전승절 열병식을 취소하면서 반격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현희 기자입니다. 유류 저장고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크림반도와 가까운 러시아 남부 타만반도에서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크림반도 유류 저장고를 파괴한 지 나흘 만입니다. 앞서 러시아 서부 접경 지역에서도 이틀 연속 선로 폭발로 유류 등을 실은 화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과 운송망이 잇따라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Работают и ищут именно ДРГ, ищут тех, кто подорвал данно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полотно. 우크라이나는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의 반격을 위해 4만 명 규모의 자원자 부대도 결성했습니다. Продовжуємо, попри всі прогнози, поради тримати Бахмут, знищувати Вагнера, знищити інші найбільш боєздатні підрозділи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러시아도 안보 우려로 오는 9일 2차 대전 전승절 열병식을 곳곳에서 취소하며 반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Руководством страны перед оборонным предприятием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в сжатые сроки увеличить темпы и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전쟁 장기화로 양측 사상자가 3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반격이 실시되면 사상자가 대학살 수준으로 불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우스꽝스러운 광대와 아슬아슬한 묘기의 고개사가 함께하는 공연, 바로 서커스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기도 한데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국내외 유명 서커스 공연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무대 위 연기를 펼치던 광대들이 관객석으로 잠입하고 거대한 거미줄이 등장하는가 하면 초대형 풍선을 관객들이 굴립니다. 무대 위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관객들을 덮치는 전설적인 광대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입니다. 대사 없이 마임으로만 희로애락을 표현하며 30년 넘게 세계 100개 도시에서 공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립 서커스 단장과 체조 선수들이 소속된 서커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처음 내한합니다. І мовою танців, акробатики і трюків розповімо незабутню історію про дівчинку, яка, незважаючи на перепони, вірила у свою мрію і наполегливо 뮤지컬, 발레, 아크로바틱 등이 결합한 역동적인 고개와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농구공으로 저글링을 하는 여성들과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퍼포먼스를 펼치는 남녀. 회전하는 수레바퀴 위 고개사에게서 관중이 눈을 못 뗍니다. 9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1호 고개단 동춘 서커스도 이번 달 새 공연을 선보이는데 단원 39명이 한국 서커스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동안 서울 종로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서는 서커스 페스티벌이 열려 무료로 서커스 공연과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아슬아슬한 묘기와 화려한 쇼로 무장한 서커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기 앞서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5시간 뒤 대검에 도착한 그가 포트라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면목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에 품은 소회가 어찌 없었겠습니까만 검찰 출석의 변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검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또 잘라 말했죠. 다음에 하시오. 정반대 측면에서 검찰 출석 풍경에 신기원을 연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50명 넘는 민주당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A4 용지 8장 분량 원고를 무려 9분 동안 읽었습니다. 비장하게 역사를 논하고 격하게 검찰을 비난하며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썼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모략에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대표는 더욱 새롭고 엉뚱한 셀프 출석 기록을 정치사에 남겼습니다. 오늘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이 대표가 통보받은 소환 날짜를 편리한 날로 바꿔 출석했던 데서 송영길 전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회창 총재와 황교안 대표도 자진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앞선 사례들 역시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득 오지 말라는데도 기어코 찾아가 문전박대를 자초한 송 전 대표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고는 A4 용지 5장 분량 원고를 12분 동안 비장하게 읽었습니다. 구속시켜달라면서도 무슨 잘못으로 구속하라는 건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면서도 의혹들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국방, 외교 정책까지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거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꾸짖는 모양새가 느닷없이 출두해 변학도를 문초하는 이몽룡이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 대표처럼 긴 입장문을 낭독한 뒤 일문일답까지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두 대통령을 거론했던 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이 대표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 탄압의 희생양을 자처하는 것도 판박입니다. 두 사람이 이심 전심으로 통한다는 이심 송심이 달리 나오는 말이 아닌 듯합니다. 죄가 있고 없음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실존하는 증거로 갈리는 법이죠. 황교안 대표의 자진 출석에 민주당이 했던 말을 돌아보겠습니다. 검찰 겁박쇼, 정치적 퍼포먼스로 법을 희화화하고 법질서를 교란한다고 했던 바로 그 비난 말이죠. 그래도 송영길식 퍼포먼스보다는 아무래도 낫지 않았을까요? 5월 3일 앵커의 시선은 검사님 면담되나요? 였습니다. 내일 나오실 때는 우산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가 내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앞으로 내일부터 사흘에 걸쳐 제주 산지로는 최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최대 15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전망됩니다. 또 곳에 따라서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해안 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에서 25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유지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새벽 수도권과 충청, 전라를 시작으로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